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29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29강은 제7장 관리 재무행정 중에서 제2절 예산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산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산은 사업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과 감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는 돈을 쓸 때 돈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즉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정책이란 뭐하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 모습인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업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해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여러 개의 지갑에 나누어서 쓰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돈을 여러 개의 지갑으로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공공부문이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전부 하나의 보따리에다만 넣는다면, 즉 일반 회계 하나만 있었다면 훨씬 더 간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회계에다가 모든 돈을 집어넣고 쓰면, 즉 지갑 하나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쓴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돈은 따로 떼놓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건드리지 않고 싶다. 그렇게 될 때 그 돈을 따로 빼서 별도의 지갑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그럼 어떤 것은 특별회계고 어떤 것은 기금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재무행정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우기로 하고, 행정학 원론에서는 우리가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이라고 하는 지갑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보따리, 온갖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갑이 있고 그것이 일반 회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지갑은 오직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많은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들은 각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씁니다. 즉 우리가 지갑에다가 여러 개의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이 지갑은 이걸만 쓴다. 저 지갑은 저것만 쓴다. 이렇게 나누듯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개의 지갑에 돈을 나누어서 관리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돈을 잘 쓰려면 지갑을 아주 현명하게 나누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돈을 또 잘 쓰려면 무조건 쓸 일이 아니고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잘 쓰기 위한 것, 즉 사업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는 뭡니까?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커다란 지갑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는 온갖 종류의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지갑과 기금이라고 하는 지갑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만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어떤 단계별로 돈을 쓰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공공부문의 자원 배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부문은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민간 부문에서는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됩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사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싸다고 삽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건도 많이 공급되고 적게 공급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고 적게 사고 하면서 돈이 이쪽으로 흘러갔다 저쪽으로 흘러갔다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비시장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시장 의사결정이란 수많은 행위자와 요인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여기다 돈을 쓸까 저기다 돈을 쓸까 여기다 돈을 더 많이 쓸까 저기다 돈을 더 많이 쓸까 하는 것은 많은 행위자들이 밀고 당기면서 서로 타협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방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세금을 거두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물건을 사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디에다 돈을 더 많이 쓸까 적게 쓸까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즉 수입은 강제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출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입이 강제적으로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세금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입, 지출 모두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우리는 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에 있는 돈만 그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를 위한 돈은 성역처럼 이건 건드리지 마. 이것은 오직 복지에만 쓸 거야 하고 특별한 지갑에다 넣어놓습니다. 일반 회계에 있는 돈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일반 회계는 굉장히 큰 보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A 사업도 하고 B 사업도 하고 C 사업도 합니다. 어떨 때는 A 사업에 많은 돈을 쓰다가 어떨 때는 B 사업에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나 특별 회계는 다른 사업이 넘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A 사업이 B 사업을 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회계의 사업은 딱 그것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지갑의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지갑을 넘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갑을 큰 지갑 하나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회계와 기금이라고 하는 작은 지갑을 많이 만들어 놓고 씁니다. 그리고 돈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서 쓰도록 했습니다. 물론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과정을 공개한다든가, 투명성을 높여서 예산을 공개하기 위해서 재무 보고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행정 과목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 과정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네 가지 단계에 의한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핵심은 재원 제공자의 감시와 평가가 핵심입니다. 즉 예산 과정의 네 단계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란 재원 제공자의 감시와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재원 제공자는 누굽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부에 돈 쓰는 것을 직접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대리인을 만들어서 의회가 감시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은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재원 제공자의 감시와 평가가 곁들여진 그러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과정을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과정은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결산과 감사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 심의하고 혼동하기 쉬운데요. 예산 편성은 행정부, 예산 심의는 입법부입니다. 두 번째, 예산 과정은 삼권 분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행정부가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면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감시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재원 제공자인 국민을 대리해서입니다. 세 번째,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 감사라는 네 가지 단계는 행정부, 입법부 순서대로 교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고 그것을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예산 심의에서 확정을 하면 그것을 다시 행정부에 넘겨서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산과 감사가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결산의 행위는 행정부가 하지만 그 결산을 조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의회 입법부입니다. 이렇게 교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부의 행위를 입법부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고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관여되어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헌법과 예산 관련 법규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즉 국민이 정부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금은 잘못됐다. 이 세금 너무 많다. 이 세금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또 지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돈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법원에 제기를 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선진국에서 예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역할이 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면 그런 시대가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특히 대통령제를 책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사법부는 제왕적 사법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즉 Imperial Judiciary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예산 결정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그치는 것만이 아니고 판결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까지 감시합니다. 매우 무서운 사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는 때로는 세금 신설을 승인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세금 신설, 이건 정당하다, 아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불허하면 그 세금은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민들이 재산세가 계속 오르자 조세 저항을 합니다. 즉 주민들이 Proposition 13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세금을 주정부가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규정은 결국은 연방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연방 최고재판소는 이것을 합헌으로 판결을 하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패소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이 승리한 것이죠. 이 Proposition 13은 함부로 재산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법부의 예산 과정의 개입은 소송이 제기될 때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판결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개별적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나라 전체의 예산은 얼마고 그 중에서 국방에는 얼마를 써야 되고 교육에는 얼마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로서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소송이 제기된 오직 그 사건만 개별적으로 놓고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총체적 시각은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 재원 부족은 변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행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돈이 없어도 해라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법부가 이 사업을 해라 하고 판결을 내리면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딴 사업에서 쓸 돈을 이 사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원 부족은 변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법부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라. 아니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은 꼭 하라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몇 월 며칠까지 해라. 몇 월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매일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판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부는 벌금까지 물게 되는데 벌금의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예산 과정은 제일 처음 행정부에서 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첫째, 예산 편성이란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우선순위 결정을 말합니다. 예산 우선순위 결정이란 결국 정책 결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기도 하지만 기존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은 증액하고 어떤 것은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실에 신청하면 예산실은 각 부처의 신청을 놓고 증액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사명, 비전, 전략, 성과 지표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명과 비전, 전략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비전이란 미래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명이란 미래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녹아 있어야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 만약 문화국가가 되고 싶다면 예산에 문화국가의 비전, 전략이 녹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 전략, 사명들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안 달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과 지표를 만듭니다. 성과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으면 실제로 대한민국 한류 수출이 얼마 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과 지표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성과 지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한류 수출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과 지표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예산에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국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대한 의견은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면 되겠지만 예산 심의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부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 참여는 의회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은 A 사업을 원하는데 그래서 행정부 예산 편성할 때 A 사업을 제시하고 행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A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의회에서 A 사업이 만약 폐지되면 주민은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와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만들어낸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주민이 원하는 A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인데 국회의원들이 A라고 하는 사업을 폐지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은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들은 이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고 응징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의회가 갈등을 겪을 리는 없습니다. 주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주민이 정말 A라는 사업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A를 포함시켰다면 감히 A를 폐지하는 강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A 사업을 주장해도 A 사업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실시된다면 주민들은 A 사업을 제한할 수 있고 A 사업은 비로소 행정부 예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가 포함시키지 않고 행정부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포함시키는 셈이 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된 뒤에는 의회로 넘어갑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합니다. 첫째,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우선순위 결정을 우리는 예산 심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결정에 해당합니다.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하고 사실상 성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처가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라고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에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즉 예산실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 예산 우선순위를 의회에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A라는 사업에 액수를 줄일 수도 있고 액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의회가 액수를 늘리려면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검토, 삭감, 폐지, 증액하는 것이 예산 심의입니다.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이란 예산 편성안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예산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안은 의회에서 검토, 삭감, 폐지, 증액을 거쳐서 의결을 하고 의결이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돼서 확정됩니다. 여기서 증액이나 신설은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예산심의란 국민 의사 반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예산을 심의할 때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책 대토론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토론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담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 지역구의 수건사업을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의 의사는 그 수건사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어떤 지역 주민의 이익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는 국민 의사의 반영의 마지막 기회이고 정책 대토론회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예산 심의는 두 개의 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각 소관 부서의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관한 예산은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국방에 관한 예산은 국방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자기 소관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소관 예산만 심의하다 보면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또 국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전체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합니다. 즉 국가 전체 입장에서 총액이 너무 많다, 총액 이 정도면 너무 적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증액을 하거나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총액의 한도 내에서 국방 예산이 너무 적다 혹은 국방 예산이 너무 많다 하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입장에서 총액이나 또 그 소관 상임위원별 예산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입장이나 그런 것은 보지 않고 자기네 소관 예산만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교육 예산만 보고 국방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국방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집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란 정책 집행이고 사업 집행입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돈을 쓰겠다 이렇게 예측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드러나다 보면 원래대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이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산 집행은 신축성 유지와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들쭉날쭉 제 마음대로 하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원래의 의도대로 집행되도록 통제합니다. 세 번째, 의회를 통과한 최종 액수는 상한선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200억 하면 200억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199억 원도 아니고 200억을 써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억을 쓰도록 상한선이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실이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 배정과 자금 공급을 통해서 액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1월 1일에 모든 액수를 부채에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비가 10억이 설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액수를 1월 1일이 되자마자 그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 부처에게 예산실이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10억 중에서 일부를 줍니다. 그것을 배정이라고 합니다. 일부를 주면 그것은 써도 된다라는, 즉 집행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락을 내린 것이지 실제로 돈이 공급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통과가 돼서 확정돼야 되지만 예산실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해 줘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우리 1년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36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월 1일이 됐을 때 360만 원 몽땅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줄 때는 야 돈이 지금 없구나. 내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한 20만 원만 1월 달에 쓰는 게 어떠냐. 즉 20만 원만 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30만 원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30만 원 대신 20만 원을 배정한 셈이고 돈은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20만 원 아버지가 20만 원 이번 용돈은 20만 원만 쓰라고 했다 하니까 네 아버지가 뭘 모르는구나.
지금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20만 원도 어렵다. 근데 15만 원밖에 못 줘. 하고 작은 공급을 15만 원만 하면 결국은 3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닌 15만 원만 집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2월 달이 돼서 아버지가 전번에 조금밖에 못 줘서 미안하구나. 이제 많이 줄 테니까 걱정 마라 하면 배정 액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정이란 의회를 통과한 액수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배정만 갖고도 안 되고 자금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집행이 성립됩니다. 네 번째, 예산 집행은 과거에는 상시 감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했습니다. 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집행의 모든 내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을 D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국의 D브레인이라고 하는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은 예산 집행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면 1월 말 현재 몇 킬로 건설됐고 2월 말 현재 몇 킬로 건설됐고 이런 것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면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과 감사입니다. 첫 번째, 결산과 감사는 뭘까요? 예산 집행이 행정부에서 이루어졌는데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집행 내역을 조사, 평가,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산이란 수입과 지출을 발생한 대로 조정하여 요약, 합산,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모두 합쳐서 원래 예산은 얼마였는데 실제로 얼마 발생했는지 전부 계산하고, 개별 인건비도 계산하지만 인건비 총액도 계산하고,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A 교육훈련비, B 교육훈련비 전부 실제 발생 액수도 집계하지만 총액도 집계하고, 이런 식으로 요약, 합산, 정리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현대적 의미의 감사가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감사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사하는 현대적 의미의 감사는 평가와 아주 유사합니다. 정책 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과 감사, 성과 평가,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그때 성과 감사와 성과 평가, 정책 평가, 사업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감사는 부정, 오류, 낭비 이런 것들을 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의 감사, 즉 성과 감사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평가와 유사하고 성과 평가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성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 결산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재무행정에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원의 결산 검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국회가 결산과 감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산은 최초에 행정부가 요약, 합산, 정리한 것을 감사원이 그걸 검사한 다음에 결산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검사 보고서를 보고 국회가 결산과 감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원론 29강이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